예, 저는 오늘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자꾸 올리는데.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교육청에서 정했거든요. 그 아래 보면 서브 메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저학년 맞아요? 통합이에요? 통합? 아, 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또 오늘은 이제 저는 강림초등학교가 처음이고 해서 초등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다 깜짝 놀랐어요. 강림초등학교 이름을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옥포라고 하고 이래서 저는 저는 분위기 뭔가 이렇게 힐링도 하고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좀 저녁탕이 좀 있고 엄마들은 막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막 헐레벌떡 오시고 뭐 이런 분위기를 이제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딱 내비가 안내진도 오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요. 막 상가들 막 짓고 있고 막 텅텅 비어 있고 막 제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3학년이든가 학급 수가 5학급 맞아요? 1학년이 5학급인데 애들은 뭐 110명? 옛날 거예요. 아, 옛날 거예요? 붙이지 않았어요. 지금 한 학급에 몇 명쯤 돼요? 23명. 아. 네? 20명. 그래도 하여튼 좀 여유 있네요. 하여튼 작년에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작년에 개교했다고 하고요. 그 시설도 얼마나 최첨단인지 제가 화장실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바로 여기 장애인 화장실 전자동이던데 들어가 보니까 막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또 2층에 올라가가지고 도서관도 구경하고요. 도서관에 아직 책이 많이 없대요. 문만 열렸으면 좀 더 조사해보고 오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쑥스럽게 서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 이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열심히 애를 잡았는데 남은 건 없는,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어쩌면 먼저 겪은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제로도, 저는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하여튼 내 마음이 너무 안 들어요.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질 나가지고요. 응급결에, 여보, 당신은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내가 애를 확 뺏었잖아요. 그 4살 때 제가 직접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 좀 드릴 말씀이 있겠죠. 제가 막상 큰 소리 쳤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고 막막해서 제 어린 시절 돌이켜보니까 제 어린 시절도 제가 특별히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양육된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는 3형제가 있는데 형, 동생, 저 이렇게 3형제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3형제가 단칸 새방에서 아빠하고 같이 잠들었는데 옆에 침요에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가지고
저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고요. 그 후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막 케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보호도 뭐 양육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4학년 때는 급기야 우리 삼형제가 각각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져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양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너무 더 막막한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를 놀이방 어린이집 차 오면 제가 태워보내고 또 유치원 차 오면 태워보내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 제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 잘 보니까 엄마들은 저보다 훨씬 이렇게 잘 키우더라고. 노란 차가 딱 오면 애들 태워보내고 애가 막 안 떨어지려고 울면 냉정하게 등 돌리고 돌아서서 그 지침서대로 이제 처음에는 엄마들하고 안 떨어지려 하니까 막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고 막 좀 있으면 적응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엄마들 다 자기 집에 들어가더라고. 근데요 학기 초에 며칠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노란 차가 떠나간데도 엄마들이 안 올라가. 안 오고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이제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고학년 키우고 같은 언니를 딱 찍어가지고 자기 집에 납치를 해가대요.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고요. 또 학교 들어오면 이제 학부모 총회, 학교 설명회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때 끝나고 나면 전부 와르르 인근 커피숍 몰려가가지고 밥모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정보를 유통하고 그래서 좀 더 있으면 자기 집에 납치했던 그 언니한테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또 건너가가지고 그 언니 집 사삭집 뒤지고 이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나 하면서 보고 책상 위에 고학년 학습지는 뭐 하는가 수색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고 또 책도 읽으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할래요 가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저도 넉살 좋게 안 생겼죠. 까칠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막 넉살 좋게 어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키울 땐 정말 답답했어요. 시간만 많으면 다 말씀드릴 텐데 영어는 어떻게 하지, 뭐 수학은 어떻게 하지, 뭐 애가 커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하지, 더 근원적으로는 애가 커서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더 노골적으로는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부족,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안 겪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겪었던 그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근데 또 잘 모르긴 하고. 그래서 뭐 정복하고 막 그죠.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로 싫어해요. 저는 아무도 그래 저한테 말을 안 걸고 이래가지고 외롭게 대구시내 제일 큰 서점 뛰어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서점은 제1서점. 지금은 뭐 영풍, 교보, 알라딘 다 내려와 있지만 제1서점 지하에 가면요 육아 코너가 있었어요. 책장 몇 개 이래가지고 전부 육아 코너. 저 거기 있는 책들을 조금 과장하면 다 읽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딱, 집중 잘 하시네. 이 월요일 아침에 비도 오고 막, 늦잠 자고 싶었을 텐데, 그죠? 귀한 시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당신도 육아서적 다 읽었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하나 딱 잡혀요. 엑기스.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어떤 건요, 다른 점은 어떤 곳에서는 강조하고 어떤 곳에서는 뭐 강조하지 않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또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이 많아요. 뭐, 우리 아이의 평생은 뭐 초등 4학년에 결정한다 해서고 뭐, 요즘은 뭐 1학년에 결정한다 하는 책도 나오고 뭐, 오만 책들 다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 이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엄마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했거든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우리 형은 6학년 때 번데기 장사했어요. 저 서구 내당동 옛날에 대형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얘기 하다가 알바까지 갔나.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못 다녔으니까 공부에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릴 때 제가 유아기 때는요, 친척집 인사를 가면 다 저보고 덕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김판 사오나 하면서. 저거 옛날 어른들 다 판검사 되라고 이제.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천재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학교를 못 갔잖아요? 초등학교는 6군데는 전학 다니고, 전라도에서 한 군데, 서울에 2군데, 대구 3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기초학력부터 무너져 있었고요. 옛날에는 전학 다니려면 요즘처럼 바로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전출 신고하고요. 또 뭐 할 때 학교 가서 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 가는 곳에 가서 전입 신고하고 보름 기다렸다가 다시 또 전학 신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번 학교를 옮기면 한 2달 걸렸어요. 거기다 엄마 없이 이제 친척이 원쳐서 자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뭐 완전히 바닥을 끼고 이랬으니까. 제가 공부에 너무 한이 맺혔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서 사실은 애를 뺏어오면서 내처럼 공부를 못하는 이런 불행한 아이가 돼서 안 되겠다 싶었겠죠. 행복은 찌라리고 나발이고 우선 공부부터 잘하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이 자녀교육의 문외한이고 아는 것도 없고 겨우 이제 책을 읽고 이론 좀 이거 알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여러모로 이제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이성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 많은 이렇게 도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4살 무렵에 이제 그렇게 책읽기가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렵에 참 공교롭게도 우리 와이프가 퇴근해서 오다가 벌써 차창너머로 그 달성군청 건너편에 지금 달성군청 이 동네에 있더라고. 옛날에는 저 서부정장 앞에 있었죠. 그 달성군청 건너편에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었어요. 그게 1994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 4살이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발견해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오더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하고 아이를 끌고 그 서점을 가는 거라. 어린이 전문 서점. 요즘은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동네마다 다 전집 할인 매장에다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프랜카드 붙여놨죠.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파는 서점. 이걸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망했죠. 한때는 대구에 4군데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80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끌려서 그 서점을 출입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과 눈높이로 잘 만들어진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막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싶어서 제가 읽었던 육아책의 엑기스하고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서점을 데리고 가서 갈 때마다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그림책을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매주 사왔어요. 그 애가 다 읽고 나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 이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막 학교 도서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남부 도서관을 가봤는데 그때 뭐 우리 아이에게 내가 썩 권하고 싶은 이런 책이 거의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이제 접하게 됐고 거기에 제가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그 서점을 다녔어요. 정말 바쁠 때는 못 갔지만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애가 가기 싫어서 또 뭐 줄을 틀고 찌랄하고 이러면 서부역 옆에 롯데리아하고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항상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말 잘했다 싶어요. 뭐 다른 저 성질이 더럽고 막 이래가지고 애 많이 패기도 패고 막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아빠는 제대로 했구나 싶은 것이 가장 갑자기 왜 가장 자랑스러운 제 경험이죠. 덕분에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잘 자랐어요. 공부도 억수로 잘했어요. 뭐 그런 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 아이는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경험이 이제 우리 아이 초3 때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알아요? 거기 저 원조 멤버잖아요, 원조 멤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전설적인 회원. 이건 뭐 시간 나면 말씀드릴 텐데, 이런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전 초3 때부터 이제 잠수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사람들 우리 보고 시골 산다 하거든요. 대구를 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촌구석에 살면서 이제 서울 대치동에서 일어나는 최첨단 자녀교육 흐름, 이걸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죠. 지금은 이제 유료 사이트가 돼가지고 1년에 연간 회비가 10만원이죠. 그것도 월 결제도 안 되는 아주 권위적인 사이트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이트 회원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가 다 커서 이제 뭐 글은 안 쓰지만 그 두 가지 덕분에,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나서 책을 친구로 만든 것, 그리고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 시골에 살면서 알 수 없었던 많은 이제 흐름,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것, 이 두 가지 덕분에 뭐 사교육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아이를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키웠거든요. 우리 아이는 지금 27 청년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른바 스카이 경영학과를 나가지고 지금 외국 회사에 취직해가지고요. 3월 달에 출국했어요. 지금 신입사원 연수받고 있어요. 뭐 제 소개 겸 또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지겨운 이론 이야기 하면 막 빨리 끝내라 하고 학교에서 전화 올 때마다 11시 반을 넘지 마라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학교마다 저는 12시 해도 뭐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12시 전에 못 끝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계속 하래. 저 딱 해보고요. 엄마들이 안 듣는다 싶으면 빨리 끝내고 갈게요. 집에 가셔서 밀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 있나요? 아까 넘어가던데. 넘어갔어요? 네. 이어서 하면 되는데. 되네. 이것은 또 안 넘어가잖아. 또 저리 갈게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씨. 이 건전지가 다 됐나? 이 사진은 뭔가 하면요,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뇌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 사진 보면 노란색이 많죠. 뇌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상식이죠. 당연하죠. 이 왼쪽 그림은 좀 부분적이죠. 뇌가 사용되는 부분이. 이 KBS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요.
건전지가 다 된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오시기로 하셨대요. 아, 예. 왜 유치원 부모교육 같은 데 가서 들어보시면, 몬테소리 여사인가? 비아제 여사인가? 몰라. 하여튼, 한 아이가, 전인적으로 잘 자라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크게는 이제 신체 발달, 행동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건강한 육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 보면 아이들한테 유기농 먹거리 가능하면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제 다른 두 영역이 이제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체육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 인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인지 영역의 발달을 돕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생각하는 힘 이런 게 우리말로 소박하게 말하면 쇠견머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많은 경험을 쌓으면 되죠. 인생 경험이 풍부할수록 생각하는 힘이 발달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그렇게 직접 많은 경험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 경험을 위해서 많이 체험학습도 데리고 다니시고 요즘 캠핑 이런 거 그램핑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책 읽기예요. 책 읽기. 다양한 좋은 어린이 책 읽기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 또 이해하는 힘, 또 풍부한 의휘력, 또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접촉하게 되면 창의력도 잘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엄마들이 자라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책 읽고 난 다음에 뛰어가가지고 또 주인공 이름이 뭐야? 하고 여기서 뭘 깨달았어? 해서고 이렇게 하다 자칫하면 뚜껑 열려요.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게 고질병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병명이 뭔가 하면요, 충동 조절 장애. 여러분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네. 이 정신과에서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하고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영어 병명을 붙였잖아요. 파트타임 사이코. 어떤 지점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자제를 못하게 되죠. 특히 이제 가장 이 증세가 심할 때는 주로 수학 공부할 때거든요. 수학 공부 시키다가 오답 나오면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근데 불을 왜 껐지? 이거 잘 보이라고요? 내 얼굴이 잘 보여야 돼요. 잘생긴 얼굴 아깝잖아요. 그 수학 공부 시키다가 저는 애가 오답 나오면 막 성질 급해가 바로 옆에서 발로 차고요. 머리 쥐받고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나 하고 제가 이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요. 어릴 때 4살, 5살 때 제가 한글을 가르쳤는데 달력 째가지고 뒤에다가 하루에 4 알파벳을 기역, 미음, 디귿, 리을. 그 다음 날은 미음, 비읍, 시읒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디귿을 쓰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한 대 확 집어갔더니 똑바로 쓰더라고. 숫자를 가르칠 때도 3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또 머리 한 대 확 집어가니까 똑바로 쓰대요. 그러니까 이거 쥐 박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어릴 때 이런 잘못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수학 공부 시킬 때도 쥐어 박았죠. 발로 차고. 근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제 책도 읽고 해보니까 어릴 때 유아기 때 애들은 그걸 사진처럼 그림처럼 인식을 한대. 그리고 이래 했는데 쥐 박히니까 반대로 한번 해본 거라. 근데 운이 좋아가 맞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막 혼내고 하면 집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커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해보니까 아빠가 막 안 그래도 무섭게 생겼는데 공항까지 지르고 막 마귀 할배처럼 막 하니까 그러니까 눈동자에 초점이 막 풀려요. 아빠하고 어디에 눈을 맞출지 모르는 거라. 눈이 팽그르 돌고 있어요. 지금 생각했는데 안쓰러워 죽겠어. 미안하고요.
근데 뭐 이미 뚜껑은 날아갔는데 뭐 애 눈동자가 돌기나 말기나 더 열받잖아요. 어떻게 돕고 싶은데 한 방에 인마 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되잖아. 그럼 더 열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설명 좀 하다 못 알아듣고 또 틀리면 막 풀던 문제집들 좀 말아가지고 머리통 좀 때리다가 이제 익하면 이제 진짜 조절이 안 되죠. 자제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문제집 몇 장 째면서 이제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문제집 쓰레기통에 확 쳐박고요. 가서 DB 자락하고 뭐.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우 내가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신경 쓰고 애를 쓰는 건데 어우 내 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항상 뚜껑 날아가가지고 한 2시간 지나니까 정신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아까 꾸겼던 거 그거 다 펴가지고요. 좀 찢어진 거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뭐 때론 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이제 우리 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이제 자러 간 방에 쫓아가잖아요.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애 꼭 안고 뺨을 막 비비면서 이제 많이 해봤죠? 막 울면서 아까는 아빠가 미쳤나봐. 우리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하고요. 아빠 다시는 안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도 점점 인간 돼가고 있잖아. 엄마들 보니까 꼭 그 시점 되면 내일은 꼭 어디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면서. 근데 상담받기 전에 이제 옆집 언니한테 한번 의논해보고 가려고 옆집 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옆집 언니도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상담 안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불안했고요. 훨씬 더 실패를 많이 했고요. 부끄럽지만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공부 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용서를 빌고 또 그리고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아이를 잡은 날 이상하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그게 나오는 거라. 일상적일 때는 안 나오죠. 일상적일 때는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마음이 참 안타까우니까 아이가 상처받았을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그날 되면요 내가 가서 우리 아들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그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다가 아닌 거라. 이상하게 그렇게 실패한 날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 날 내 속에 있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우리 아이한테 표현하고 이러니까 또 그게 꼭 실패만은 아닌 거죠. 많은 엄마들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아이 뭐 공부시킨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게 낫겠다 하고 포기하고 이제 학원 가죠. 초등학교 때 학원 가면 미안한 말이지만 참 어려워요. 어떤 것도 내 마음 같은 것이 없거든요. 부모 마음 같은 것이 없고 실패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실패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말만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영역이 자라는데 또 이게 개입해서 엄마들이 뭘 하려고 하면 또 뚜껑 열려요. 수학만큼은 잦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엄마들이 개입해서 뭐 독후활동 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 책을 만나서 아이들이 즐겨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또 어휘력 이런 것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건 마치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줘요. 사실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일부를 콩나물이 머금고 있죠. 수분을. 그래서 그것이 콩나물을 자라도록 하거든요. 우리 애들 책을 읽잖아요. 주인공 이름 다 몰라도 돼요. 책에 나오는 지식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근데 무엇이 우리 아이들 속에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재미,
아니면 감동, 뭐 호기심, 그죠? 이런 게 남아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또 다른 책을 찾게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뭐 어떤 능력이 자라는 거죠. 우리 아이는 진짜로 뭐 어떤 사교육도 없이 이렇게 어린이 스님을 계속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뭐 영재교육, 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재교육센터 다닌 애들하고 이렇게 무슨 어떤 대회를 나갔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교육감님이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이런 걸 했어요. 우리 아이 때는 그때 초등학교가 한 190개 있었는데 지금은 230개인가 40개 정도 되죠. 각 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 가가지고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 거예요. 대구 교대 교수들이 8문제를 냈어요. 언어 2문제, 수리 2문제, 사회 탐구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그 대회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는 뭐 아주 그 사교육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 살았고요. 우리 아이는 주로 남구 아니면 달서구 살았거든요. 고등학교도 여기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대회에서 이제 대구에서 내노란 아이들이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에요. 초등 5, 6학년부터 갈 수 있는 대구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거기서도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애가 그 대회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저는 괜히 실망할까봐 그냥 꽁깨락했어요. 근데 진짜 발표가 났잖아요. 몇 등인지 알아요? 에이, 1등 하면 이건 영화고 영화. 그때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5명, 9명이 메달을 받았는데 우리가 5등 했어요. 5등. 동메달 받아서 지금도 갑오처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온 8문제 전부 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 네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다양하게 써라. 이거였어요. 수학 문제도 그렇고요. 수학 문제 내가 지금 수학 시간이면 내가 수학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할 텐데 국어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는 뭐 인류에게 이게 유익하고 이게 유익하고 이게 유익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 이래놓고 지문을 주고 문제가 뭐 나왔는가 하면요. 네가 생각하기에 지문에 등장한 것 외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친자 확인 소송 있죠. 그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에게 엄마 둘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들하고 주장하는 사건. 그런데 솔로몬이 애기를 두 쪽 내가지고 나누라 하니까 친엄마가 포기를 한 사건. 그래서 이제 친엄마를 확인했다는 거죠. 이 질문을 딱 주고 나서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걸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책을 읽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동메달 받았다니까요. 이런 흔적들은 뭐 무수히 많아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너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 이야기를 그냥 뭐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했어요.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했어요. 이거 퍼센티지로 하면 상위 약 0.05%. 계산되겠죠? 60만 명이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문과니까 문과 40만 명. 0.1%가 400등인가?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아이들 잘 키우는 데 있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뭐 많이 하죠. 뭐 브랜드도 많고 학습지 브랜드도 많고 뭐 이러니까 엄마들 막 그게 그런가 나는 잘 모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요. 뭐 시중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막 하고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다 됐고 책 읽기 또는 닥치고 책 읽기 좋은 어린이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이죠. 근데 이제 엄마들 문제는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니까 동네 사는 또 여기도 또 계시겠네. 교원 언니들한테 또 낚여가지고 교육도 받으러 가고 막 전집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죠. 훌륭하고 친절하게 우리가 또 애들한테 책 잘 읽은지 질문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문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놈의 책들이 친절하게 뒤에다가 또 문제지를 2장 뭐 3장 붙여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건 책이 아니고요. 그건 교재지 교재 학습지 문제집.
제가 말한 건 그런 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좋은 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거나 초등 버전으로 하면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이런 힘이 자라요. 생각하는 힘, 그죠? 추리하는 힘까지. 또 하나만 우리의 자랑 하나만 더 할게요. 재작년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를 이제 계속 제가 못한 판검사대라고 서울대 가서 판검사라고 계속 이제 세뇌를 시켰죠. 어릴 때부터. 근데 뭐 하여튼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막으시는지 전국에 있는 명문대학의 법대가 다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로스쿨 가야 되는데 법률가가 되려면 더 막막하죠. 할 수 없이 뭐 할 수 없어가지고 경영학과 갔잖아요. 문과에서 최상위권 애들 갈 때가 경영학과가 제일 지금 이제 법대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사자 돌림 뭐 이런 걸 좋아했죠. 이과 같으면 의사 되고 뭐 문과 같으면 뭐 사자 자격증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애도 뭐 법률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해 전에 어느 날 여름에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애한테서. 아빠 왜 시험이 왜 이리 심노? 하면서.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하더라고. 로스쿨 입문시험 치러 간 건 기특하지만 시험이 와 이리 심노하니까 내가 거기서 피식 실망되더라고요. 보통 기말고사 치고 온 애들이 시험 쉽다 하면 다 70점, 70점. 이 난이도 구분이 안 되잖아, 아이들. 특히 저학년들 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막, 한 문제 가지고 막,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까리 해가지고 막,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 볼 때 재수 없죠? 그런 애들 보면 대부분 100점, 아니면 96점 막 이래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 너무 쉽다 하길래 저도 이제, 그렇게 실망했죠. 봐라, 니가 진짜 공부 좀 하지, 하면서. 근데 우리 애가 한 달 후에, 그 시험,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가공인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 수험번호를 딱 치면 성적이 딱 뜨거든요. 그 성적을 딱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인증샷 하면서.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거든요. 2,000명. 그에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약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물론 일부는 뭐 교수로 가려고 유학도 가고, 일부는 뭐 CPA도 하고, 일부는 뭐 언론사 시험도 치고 하겠지만, 그 7,500명 중에 우리 애가 120등 했어요. 120등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실감도 안 나지?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씩. 이건 몇 명이고? 300. 400명이네, 400명. 성균관대, 한양대 로스쿨 정원이 80명씩이에요. 560명인가? 이게 우리나라 메이저 5대 로스쿨이거든요. 메이저 5대 의대는 어딘지 알아요? 초등 엄마들한테 너무 어렵죠. 이런 이야기 그냥 서울대 의학과, 연세대 의학과, 그 다음에 가톨릭대 의학과, 또 뭐 있어요? 성균관대 의학과. 3번째가 성균관대 의학과. 4번째가 가톨릭대 의학과. 5번째가 울산대 의학과예요. 모르는 엄마들이 뭐 고려대 의학과 하고 있어.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입시 때 되면 고등학생 학부모 돼서 저한테 오시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서영고 서성하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우리나라 대학 서열, 문과 대학 서열, 서연고 서성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경외시 들어봤어요? 앞에가 7개 대학이죠. 서연고, 서성하니, 그 다음에 중경외시, 중앙대가 8위쯤 하거든요. 8위. 중경, 경희대, 중경외시, 한국외국어대학,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이런 식으로. 소위도 쫙 정해져 있어요. 초등엄마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놀러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체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가 그 시험을 치고 오더니 하는 말이, 이 로스쿨 입문 시험은 두 과목 딱 쳐요. 언어 이해, 논리 추론. 언어 이해는 뭐, 이 수능의 국어하고 비슷하고요. 논리 추론은 논리적 사고니까 수학과 언어의 짬뽕,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퍼즐 같은 거 보면요. 영재들 교재 보면 퍼즐 이제 수학 교재 같은 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숫자는 하나도 없고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논리 추론이죠, 논리 추론. 논리 추론 35문제, 언어 이해 35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로스쿨 입문 시험 같은 시험은 교재가 따로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수험생이, 그 청년이,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법률가가 돼야 하니까 그 청년이, 응시하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과 관련해서 살아왔는지를 딱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특별한 준비가 없어요. 기출 문제집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딱 그 시험 성적 교재한테 인정하면서 가더라고요. 그전까지 한 번도 뭐 아빠 칭찬한 적이 없는 놈이 그날따라 아빠, 자기가 어릴 때 아빠 따라서 어린이집을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하면서 그걸로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입시 준비해야 돼서 따로 체육 시간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또 해방감에 놀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홍대 클럽 놀러 다니고 뭐, 그리고 군대 갔다 왔죠. 또 외국에 교환학생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따로 없어요. 어린 시절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죠. 물론 성인이 되고 뭐 직장생활 하고 이래도 사회생활 해도 꾸준히 이제 체육기를 하고 독서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습관이 잡히는 건 이제 어린 시절이다. 이 어린 시절 놓치면 어렵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정서적으로 인지 능력은 이제 이렇게 향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막 확인하고 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냥 좋은 책을 만나서 읽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엄마들의 깊은 신뢰가 필요하고요. 좋은 어린이책은 또 다른 큰 유익을 주는데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이죠. 정서적 안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요.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다. 눈높이를 해야 될지 싱크빅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렵죠. 여기 영어 유치원에 있는지 뭐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해도요. 원더랜드를 보내야 될지 폴리를 보내야 될지 어렵거든요. 또 좀 커서 의학원을 보내려고 하면 청담을 보내야 될지 아발론을 보내야 될지 진짜 어려워요. 뭐 이 다 혼란이죠. 어디 보내고 나서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열심히 애 잡아가면서 하루를 살았는데 잘 때 들어가서 딱 결산해보면 진도가 나간 게 없어. 그렇다고 애 생활 습관이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허무한 거죠. 속 터진다니까? 그렇게 미친 놈들 뛰듯이 이렇게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막상 하루를 결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속천불 난다니까? 이거 허무해, 허무. 이게 더 확장되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애가 대학을 가고 나면 엄마들 큰 정신질환 앓는다니까? 특히 자녀교육 열심히 있는 엄마들, 특히 큰애 키우는 엄마들, 원하는 명문대학에 가도 정신과 가야 돼요. 대부분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엄마들 보통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이제 남편이 밖에 가서 일하고 수고하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나도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죠. 그래야 이제 남편과 시댁 앞에서 내가 체면도 서고 이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키우는데 그냥 애가 명문대를 갔어요. 실제 실화예요. 이거 잠수원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어떤 엄마가 애가 이제 원하는 의대를 갔어. 근데 애 의대 간다고 기숙사 떠나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없는 거라. 자기가 마음을 두고, 그죠?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대상이 없어. 딸은 보이지도 않아, 둘째 딸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맨날 출근해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뛰들어오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사업하는 분인데, 남편 막 점심때 들어오라 해가지고 막 등을 막 꼬집으면서 막, 뭐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같이, 내하고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빈둥지 증후군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온 정성 다해서 아이를 양육했지만 그게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되니까 애가 학교 또 대학 가고 나면요 이상하게 허망하다니까. 그럼 잘 돼도 허망하고요. 못 되면 더 열받고 막.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특히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저학년 때 더 그렇죠. 저학년 때 만만하니까 엄마들이 행패 많이 부리죠. 이 나중에 되면요. 사춘기 되면 다 돌려받는다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찌랄한 만큼 찌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찌랄한 만큼 아이들 사춘기 되면 돌려받는. 그 지금부터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는 깊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불행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이게 안 나오고 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표면적인 것, 애들의 행동이나 태도, 뭐 당장의 성적,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걸 지적하고 이러죠. 우리가 mp3 들고 내가 하는 말 하루 동안 하는 말 한번 녹음해보면 들을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지적, 질책, 열받아가지고 뭐 특히 큰 애들은 맨날 혼나줘요. 동생한테 양보 안 했다고. 니 다 컸잖아 키 작고. 어떤 엄마도 5살짜리 보고 니 다 컸잖아 하면서. 동생은 이제 애기잖아 하면서. 5살 참 갈 길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행히 좋은 의책을 딱 만나면요.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서 아이에게 전하게 돼요. 또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 번 들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 최숙희라고 있는데 이 최숙희라는 여자가 쓴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애 보고 이제 엄마가 목욕하라 했어. 좀 컸으니까 이제 스스로 하라고 제 심정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겠지. 그래서 애가 목욕하겠다고 이제 엄마 말에 순종해가지고 목욕탕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 혼자 목욕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거품도 막 풀고 막 이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품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온 목욕탕을 막 거품으로 막 덮었죠. 벽에도 막 묻어있고 막 너무 재밌으니까 엄마가 목욕하고 나온 딸을 기다리다가 하도 안 나오니까 또 문 열고 들어가보죠. 그러니까 목욕탕 완전히 개판돼 있거든. 그러니까 또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요 막 지랄을 하죠. 또 좀 있으니까 엄마가 웬일인지 짜장면을 시켜준다? 그 애들 짜장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 막 미친듯이 짜장면을 먹었어. 자기는 맛있게 먹은 것밖에 없는데 온 방바닥에 다 튀어있고 입엔 떡칠돼 있고 막 이렇죠. 엄마가 또 보더니 막 하니까 내가 이 쌍스러운 말 자꾸 못하겠네. 저는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요. 욕이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보통 강사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다니까. 대부분 강사들은 근음하고 막 이렇게 좋은 언어만 쓰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막 B급 언어를 막 자유롭게 구사하니까 욕은 내가 다 먹고. 그러고 또 막 지랄하니까 자존감이 툭툭 떨어지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또 심심해가지고 이제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엄마가 그래 잘한다 하면서 그래 재밌게 그리라 하고 이랬는데 스케치북 그리다 보니까 상상력은 뛰어나지 스케치북 너무 좁지. 옆에 벽에다가 막 그리고 막 온 벽지를 다 또 막 호작질을 해놓으니까 엄마가 또 막 맨날 이런 식으로 애는 뭐 내가 재밌게 했는데 왜 카지 하면서 막. 근데 엄마가 막 뭐라 하니까 애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이 자존감 낮아지는 걸 최숙희 씨는 애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판타지죠. 나중에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엄마가 애 잃어버린 줄 알고. 애가 자기 눈에 없거든? 살림하다 보니까. 온 동네방네 울면서 이제 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었어. 울다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는 거 보고 애가 잠이 깬 거야. 그리고 아까 우리 엄마가 미친 듯 널뛰듯이 한 게 저게 다가 아니구나.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울면서 찾아다니고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꼬마가 나하고 동일시 되는 거죠. 나도 맨날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혼나는데 이렇게. 이게 동일시라고 하죠. 동일시.
엄마들 왜? 연속극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대죠? 요즘에 도깨비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태양의 후예 할 때요. 엄마들 진짜 난리 나가지고 지가 다 송혜교인 줄 알고. 진짜로 저한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카톡 보냈다니까?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본방사수 한다고 10시에 하는데 9시부터 긴장한대.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얼쩡거리면 안 되고 다 저녁 먹고 알아서 들어가서 안방에 찌그러져서 그리고 11시에 딱 본방 끝났다고 또 티 나오면 안 된대. 아직 엄마들 머릿속에는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연속극 잘 모르니까 그 카톡을 받고 내가 알았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동일시대니까 이입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자, 좋은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책의 주인공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 아이들의 사정과 형편이 같을 때 이건 내 이야기구나 싶어서 거기 몰입하죠. 이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동일시라고 부르고요. 또 주인공이 속상해할 때 나도 속상해하고 주인공이 또 이렇게 갈등을 이겨낼 때 나도 거기서 갈등을 이겨내고 이런 거죠. 울고 웃고를 함께 하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무슨 이렇게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이러죠.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라고 부르죠.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 그 주인공 꼬마가 막 울 때, 엄마 부둥켜 울 때 나도 그죠? 서러웠던 것이 이렇게 좀 씻겨 내려가고.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학교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 책을 예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끝나자마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린 거라. 2권을 빌렸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한테 읽어줬다네. 그랬더니 애가 펑펑펑 울더래. 그리고 우리 카페에 댓글 글 써놨어요. 다음 카페 아시죠?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우리 그 카페가 있거든요. 제 지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그냥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 엄마가 어느 학교 엄마지? 지난주 말이니까 목요일인가? 제가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 수요일 강의 때 중앙초등학교 하는 그분인가 보다. 엄마가 하나 또 이 책을 읽었더니 애가 막 펑펑펑 울더래. 그리고 이 엄마가 또 지혜로운 게 그 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 그때 애가 막 펑펑펑 울면서 엄마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 엄마 사랑해. 뭐 이러더래요. 그래. 이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아이하고 한참 엄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랬대요. 그 작년에 2학년이 돼가지고 애들이 글밥 많은 책 이런 건 많이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좋은 그림책 한 권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우리 카페에 써놨어요. 그리고 책을 딱 덮는 순간 뭘 깨닫게 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자기만 이렇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애가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엄마는 표면적인 것으로는 화를 내고 속상해가지고 고함도 지르고 하지만 깊은 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사이트니스, 통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이 조언의 책 읽기가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영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도 이거 뭐 거칠게 생긴 남자지만 아이하고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전 지금도 어떤 책은요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울어요. 우리 연구소에 오는 꼬마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났던 왕따 이야기 내 짝꿍체 형대라고 있어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내 짝꿍체 형대가 어릴 때 내 같아가지고 영대가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막 서울로 전학 가가지고 돌봐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 꾀재재하게 맨날 이렇게 놀림받고 이런 꼬마거든요. 이 내 짝꿍체 형대를 읽어줄 때마다 저는 울컥울컥 하고요. 우리 연구소 고학년들 책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한테 이제 막 책 이제 좀 좋아하라고 일부러 읽어주거든요. 가면 내가 이렇게 막 울면서 읽어주는데도 이것들은 막 듣는지 마는지 쌤 왜 울어요? 계속 좋은 어린이책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일상에서는 잘 못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할 수 있죠. 학교 갔다 아이들 돌아오시면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과일 깎아놓고 있다가 빨리 손 씻고 과일 먹고 할 일 하자 하면서 막 돌리지 말고요. 엄마 무릎에 아이들 앉히든지 이렇게 눕혀놓고
그래,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아이들 하는 말 좀 들어주고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교육에 있어서. 무조건 막 듣다 공부 갖다 들이민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자기가 사랑과 신뢰, 지지와 격려를 충분히 받고 있을 때 뭔가를 해도 꼭 공부가 아니라도요. 어떤 영역에서도 애들이 뭘 잘하게 되죠. 뭘 하나만 잘해도 애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게임 잘하는 놈들 얼마나 자신감인 줄 알아요? 싸움 잘하는 놈들 어떻고? 운동 잘하는, 축구 잘하는 애들 어때요? 다 뭐든지요. 그죠?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하게 되면 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공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등수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엄마들은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1등 하면 자신감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전교 1등 하는 애들 제일 불안하다니까. 제일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요. 근데 공부 포기한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밝고 운동장에서 맨날 축구만 하는 애들 잘 관찰해보라니까. 정말 신난다니까. 공부로부터 해방된 거죠. 근데 전교 1등 보면요, 꼭 공부에 매여 있어.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어떡하지? 하면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보통 전교 1등도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다고 공부 못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안정시키고 이러는 거죠. 이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달리 10시 20분에 시작하더라? 다른 학교는 다 10시에 시작해요. 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11시 반 됐네. 벌써 집에 가야 되겠어.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는데, 초등학교 때요, 가능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가능하면 학습지 안 하는 게 좋아요. 학습지는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주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근원적인 것, 독해력, 사고력, 이런 게 자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지에 익숙해지면요, 정답 고르는 기술은 많이 발전해요. 근데 지금 할 일은 아닌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0m 마라톤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지금 뭐 새가 빠지게 해야 되죠. 전과목 해야지, 전과목 빨간펜 이런 거. 근데 아이들 키우는 일은요,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번 기말에서 몇 개 더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뛰려고 할 때 마라톤에서 스퍼트 지점이 35km 지점이거든요. 35km 지점쯤 되면 이제 남은 비축한 힘을 다 동원해서 스퍼트 하는 거죠. 이걸 스퍼트라고 불러요. 전력 질주.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는요, 전력 질주 시간이 언젠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게 최상위권의 경우에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애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 고3, 3월달이죠. 그때 공부하려고 했을 때 어떤 요소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또 생각하는 힘이 딸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라. 어릴 때부터 너무 사교육에 내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자라 있는 거죠. 문제 푸는 스킬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 푸는 스킬 언제 배우는가 하면, 여러분들 뭐 다 지금 이 초등학생 학부모 같으면 대부분 수능 세대일 텐데, 고등학교 가면요, 매일 하는 게 문제 풀고 해설하고 오답 처리하고 이런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학력평가,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사설 모의고사까지 해서 1년에 뭐 7, 8번씩 시험을 치니까 1년 내에 오답해요. 1년 내에. 문제 해설하고 수업 맨날 하고. 그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워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교육의 비결이기도 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장기적으로 봐서 유익한 일에 아이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학습지 끊으라는 거예요.
학습지 하다 보면요, 맨날 밀리고 뚜껑 열리고, 이거 뭐, 맨날 밥 먹다 산다니까? 그리고 속상하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 많이 빌려서 읽고, 그죠? 좋은 의리책을 아이가 갖고 놀도록 하고, 어릴 땐 또 장난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 갖고 놀고. 제가 오늘 말고 내일 모레는 저기 우리 연구소 근처에 있는 주암초등학교 데 가서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학교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내년에 또 부르거든요. 교육청에서 원래 왔던 사람 내년에 못 부르게 해요. 엄마들이 싫어한대. 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학교 가면 이제 영어학원 안 보내고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잠수내 영어 공부법 이거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엄마는 진짜 좋아하거든. 그럼 내년에 또 불러요. 내년에 수학 공부 이야기 해달래. 조암초등학교에서 작년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또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수학 공부 이야기 할 거거든요. 오늘 내가 차마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조암초등학교 원정 와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카페 대구부모연구소에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요. 이것도 지금 저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 시절에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좀 너무 좀 독하게 키우긴 했지만 우리는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 학원 문턱도 안 넘어갔어요. 우리 아빠 몇 지랄하더라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자고. 뭐 애가 인생이 풍요로워져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어지간히 피아노 한다고 인생이 풍요롭겠다 하면서. 그때 막 신앙카드 선전하면서 있잖아요. 남자가 피아노 치고 있고 여자가 남자 피아노 치는데 등에 손 얹고 노래 따라 부르고 막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현실에서 어때요? 남자 피아노 치고 있으면 확 피아노 부수고 싶죠. 그 시간에 애 동화책이나 한 권 더 읽어줘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진짜 못되게 말했죠. 저는 여보 만약에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왜 피아노가 없노? 음악 시간도 충분한가 아이가 하면서. 그 가르치는 우리 와이프 뭐라 한 줄 알아요? 니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수 없다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악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내 음악 다운받아 들었어요. 멜론 들어가가지고 입시 때도 목요일만 되면 신곡 발표된다고 항상 다운받아. 주말에 그 PC나 폰을 마음껏 사용하실 때 하면 될 낀데 꼭 목요일날 12시에. 그리고 대학교 가서 밴드 들어갔어. 밴드. 영남고등학교 때는요 야자 째고 맨날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야자 째고 맨날 어디 간 줄 알아요? 담 넘어 나와가지고 오래방 가는 걸 오래방. 오래방이 뭔지 알아요? 오락실 안에 노래방 부스가 맨날 그거 가서 놀았거든요. 배터리가 다 되는가 보다. 그러면 제 목이 쉬면 안 되는데. 전 지금 4, 5, 6월 달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그럼 목 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 뭐 학습지 끝나고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날은 제 강의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다이어리 펼쳐들고 와요. 이 중에서 뭐 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 끊으라 하니까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이 엄마들이 불안해서 다 못 끊쳐요. 저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되면 제 다른 강의도 쭉 들어보시고 자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아우트라인이 그려져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늘 불안해서 옆라인 언니들 말 들어야 되고요. 동네마다 또 한 고수 있거든요. 애들 중에 뭐 큰 애들 중에 뭐 외고나 과고 본 애들 꼭 동네마다 한 언니들 있어요. 가면 이제 그 언니들 추종하면서 이제 그 언니 사용하는 미장원은 어딘지 뭐 동선 다 파악해놓고 막 애들 대부분 크면요 책을 안 좋아하죠. 초등학교 들어오기만 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전부 억지로 뭐 책 하면 다 들고 있는 게 와인이나 들고 있고 막.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도 어린 책 시장에서 항상 약 25%에서 30% 정도가 만화예요. 그 중에서 아주 저질적인 뭐 학습 만화 빼고 보통 서점 같은 데 가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곳이 학습 만화 놓여 있죠. 그 마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원가 대비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서점에서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학습 만화를 제외하고 이제 좀 유명했던 만화도 우리 아이 클 때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가 쓴 그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학교 도서관이나 뭐 집집마다 다 이거 한 절씩은 다 꽂혀 있었죠. 좀 있으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여자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탈리아 남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살면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냈어요. 아주 유명해졌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또 번역 전문을 하신 이윤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나? 이윤기 선생이 그때 그리스 신화를 완역본을 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듣보잡 출판사에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서 내가지고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때 초딩들 다 그것만 보고 있어. 아주 그림 조잡하고 있잖아요. 또 좀 있으니까 어떤 회사에서 책 제일 뒤에다가 뭐 이상한 한자 카드 하나 붙여가지고 마법 천자문 칸을 써내가지고 또 다른 책들을 올킬하고요. 요즘 이제 Y가 데이트를 쳤죠. 처음에 뭐 한 20-30권 나올 때는 좀 괜찮던데 요즘은 뭐 잘 팔리니까 아무 데나 다 Y 붙여가지고 막 수백 권이 나오죠,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뭐 Y 손석희 평가하면서 손석희 인기 있는 줄 또 알아가지고 참. 그냥 아무 데나 이름 덕지 갖다 붙여가지고요. 애들은 또 말풍선 있고요, 그림 있고 이러니까 내용 파악이나 이해가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책 다 들고 있어요. 엄마도 또 책이 중요한 줄 알아가지고 뭐 홈플러스 가도 있잖아요. 2층에 서점에 애들 던져놓고 엄마 장보고 올 동안 책 읽으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화책 들고 있죠. 도서관에 가도 그렇고요. 이 비극이에요, 비극 사실은. 만화책 안 읽을 수는 없고요. 또 실제로 수능에서도 카툰이나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주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책 읽기에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왜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는가 하면 제가 관찰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적이 전집이에요, 전집.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이거 어떤 집 몰래 찍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 물집 지역 가면 엄마들 뭘 하는 줄 알아요?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그랬어. 그리고 좀 아는 엄마들은 저거 알더라고. 무슨 전집인지 줘.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냉정하게 잘 봐야 돼요. 그 돈은 엄청 들여놨어. 언니들한테 또. 엄마들 다 불안하잖아요, 유아기 때. 그러니까 막 언니들, 먼저 키운 언니들 가면 막 다 홀딱홀딱 넘어가가지고 교육 한번 받으러 와바락하고 막 가면 또 거기 유명한 분 푸르미 아빠 오셔가지고 막 약장사 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그래, 제일기가 중요하지 하면서도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회사 교육받으러 간 어떤 엄마가 딱 정리해놨잖아요. 0시부터 2시까지 뭐.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저거 아니면 큰일 난데. 아유, 찌랄, 진짜. 근데 속천불나 이야기할 때마다 애들이 책 읽기가 엄마들은 지식을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잘 정리된 전집 사가지고 막 읽으면 막 천재될 줄 알고 전부. 푸르미닷컴 가면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또 푸르미 같은 애가 나타나. 그건 가만히 놔둬도 나타나요, 사실은. 전집 안 읽어도. 그리고 막 새끼 강사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 푸르미 아빠가 우리 애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썼어요. 푸르미 이렇게요, 저렇게요, 딱 하면서. 그때 시작이에요. 푸르미하고 우리하고 나이가 같다니까?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신경질 나가지고. 야, 이건 내가 이런 책 써야 되는데, 이게 하면서. 좀 뭐, 푸르미 아빠는 워낙 유명하니까 좀 비판해도 되겠죠. 저는 뭐, 듣보잡이고 이러니까. 책을 보면요, 푸르미 아빠나 푸르미 엄마는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 오시는 웅진 아저씨한테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웅진 전집을 계속 사서 이렇게 했죠. 애들이 워낙 책을 좋아하고 하니까. 또 유아기 때는 읽을 게 워낙 없으니까 어떤 건 좋아해요, 또. 우리 연구소 만들면서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이집 다녔다고 했죠.
근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스24 알라딘 이런 인터넷 서점들이 막 생겨가지고요. 동네 골목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어린이 서점에서 처음으로 저보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이 너무 커서 은근결에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했잖아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매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어린이 서점에서 11년 동안 했고요. 지금 서점 문 닫았거든요. 망했어.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엄마들한테 건책 한 권씩 읽어주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지 이 강의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 소문나가지고 저보고 학부모 연수 좀 하라고. 원래는 저 같은 사람 안 불러요. 은퇴한 교장 선생님. 잔소리 하러 많이 오죠? 학부모 연수 할 때마다. 다음 학부모에서 오시는 분 유명한 분이에요. 윤태규 교장 선생님이라고. 어린이 책 이거 직접 내시기도 하고요. 대구 지역에서 교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빠지지 말고 와보세요. 하여튼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무슨 대학원에서 뭐 그런 거 전공한 사람들, 상담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오죠. 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실전적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찌고 볶으면서 아이 키운 경험, 이게 이제 알려져서 오늘 저보고 교육청에서 연락 와서 연수받으래요. 몇 년 전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가는 거? 예? 그래, 뭐.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식 중심에 체육회 하면 안 돼요. 그럼 재미가 없어. 실제로 전집 많이 읽은 꼬마하고 실화가 있는데요. 잠수네 아이 중에, 제가 이제 어디, 제 아이하고 이제 여행 간다 하면요. 이제 잠수네 소문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따라왔어요, 실제로. 제가 강원도 영월에 갔는데, 어떤 펜션에, 그것도 잠수네 엄마가 하는 펜션이었는데, 제가 가니까 여러 군데서 한 30명 정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꼬마들하고 제가 축구를 했거든요. 미니 골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대편의 골킵이 7살짜리였어. 제가 공을 몰고 가서 이제 골키퍼하고 1대1이 된 거예요. 이제 골 넣으려고 내가 딱 하면서 니 무섭지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려고 해요. 하면서. 야는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이자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애기가 할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거든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이제 훌륭하게 평가했어요. 학력고사 시대죠. 요즘은요, 지식은 네이버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요즘 어려운 말 하면 이거 융합, 뭐, 이렇게 말해. 통섭, 뭐, 이렇게 말하고요. 좀, B급 언어를 사용하면 짜집기.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지식 중심의 체육을 하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그걸 초등학교 들어오면 책을 못 읽어요, 이제. 제가 연구소를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13년 동안 무료로 공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를 이제 돕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제 강의를 듣고 또 이웃이 되는 엄마들도 많고, 또 잠수년 엄마들도 그렇고 저한테 책을 막 기증했어요.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전집을 기증한 거 다 버리고요. 학습만은 다 버리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 한 15,000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저를 이제 좋아하는 엄마들이, 그래도 선생님, 저 전집은 괜찮은데요? 하면서 버리지 말라고 아깝다고. 하도 캐가지고 내가 웬만한 거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버리는데, 우리 엄마들이 하도 캐가지고 딱 2 종류의 전집만 우리 연구소에 놔둬봤어요. 하나는 그 비싼 웅진 비주얼 백과,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건 지식 중심 책이 아니고요. 장작 동화니까요. 하면서 프레벨 테마 동화 1, 2. 요걸 우리 이제 주옥 같은 그림책하고 같이, 우리 연구소 이제 그림책만, 주옥 같은 그림책만 한 1000권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딱 놔둬봤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이상하게 손이 안 가. 아까 그런 껍데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까지 비슷하고, 파스텔 톤으로. 이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어린 선생님 와가지고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은요, 책을 사가지고 가면서도 가슴에 품고 가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네이버 뉴스 보니까 이태인이 예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박한별 언니하고 수영장 광고를 찍었다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태임은 알아? 박한별 알아요? 그 이태임이 박한별하고 수영장 광고를 찍었다니까, 비키니 입고. 근데 집에 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 왜? 자기 몸매가 박한별 언니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뚱뚱한 거라. 근데 죄송해요. 이태임이 여기 온다고 쳐봐요. 여기 엄마들 올킬.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지, 이런 거. 좋은 어린이책을 딱 만나면 박한별이 나타나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태임만 나타나도 올킬 되는 것처럼 애들이요, 손에 가는 책이 따로 있어요. 안타깝죠. 이런 걸 이제 엄마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이 4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엄마들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기도 했고요. 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린 자칫하면 주관적인 경험, 내 경험 때문에 난 어릴 때 발레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보내서 너무 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애 발레 시키죠. 발레학원 가면 꼭 원장선생님이 간다? 얘는 다리가 잘 찢어져요 하면서 가능성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초등 한 5, 6학년 때까지 계속 시켜야 되거든. 자칫하면 내 부족을 우리 아이가 물려받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자칫하면 주관적 경험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소중한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초등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들 보통 보면 이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좋은 책은 어떤 책인지 모르고 막 이래서 당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보통 엄마들 보니까 계획을 쫙 짜놓고 틈새에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절대로 책 못 읽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스키핑 하게 되죠. 건성으로 읽기, 넘기기 이렇게. 엄마 눈치는 보이지? 그러니까 아니면 만화책 들거나 이런 거죠. 뭐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가기 전에 1시간 빌 때 책 읽으라 이건 안 되고요. 다 일과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여유있고 느긋한 시간에 텔레비 끄고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그죠? 책을 펴놓고 같이 읽는 거죠. 이렇게. 그런 문화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활동하는 잠순에서는 한 10년쯤 전인가 거실을 서재화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 인테리어 업자들 불러가지고 전부 막 개조하고 이래가지고요. 텔레비를 안방에 쳐놓고 아빠들 야구 보려고 하면 안방에 가서 보든지 말든지 하나 하고 거실에는 테이블 깔아놓고요. 책장 쫙 들려놓고 그 테이블을 중심으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수학교구를 가지고 놀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엄마들 뭐 맨날 연속극 보면서 애 보고는 뭐 이래가지고는 어렵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하도 연속극 보길래 텔레비 없앴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연속극이라는 게 이놈 안 보고 싶지만 한번 채널 돌리다가 어떻게 한번 바쁘면 계속 보게 돼요. 근데 그놈 연속극은 계속 생산되거든. 도깨비 끝난다고 다음 또 안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뺏었던 시간을 돌려주고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마다 스케줄 짜놓고 또 돈 내버리고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죠. 초등학교 때는 꼭 그런 거 꼭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막 심심하니까 막 뭔가 아빠도 밖에 나가서 돈 벌는다고 수고하니까 나도 집에서 뭔가 보람있게 뭔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프랭클린 다이어리 사가지고 막 스케줄 짜가면서 애들 막 척척척 하고 이러거든요. 여기는 몰라 신도시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아파트 밀집지역 가봐요. 수성구 가도 그렇고 저 우리 연구소 있는데도 그렇고 우리 제가 있는 곳이 하더라? 신월성지구? 그 아파트 밀집지역이죠. 거기 있는데 엄마는 뭐 잘 모르면서 초등학교 엄마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기껏 해봐야 아는 언니들, 동네 언니들. 근데 동네 언니들 만나지 마라 하잖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사실 동네 언니들 잘 모르거든. 지도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해하면서
그래서 좀 밑에 물으면 막 코치해야 되죠.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 유치원 보낼 때 어땠어요? 유치원 보낸다고 머리 터졌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애 유치원 보낼 때 유치원 어떻게 고를까 해가지고 망팡 이런 거 보고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유명하다는 몬테소리 유치원. 대구 몬테소리 유치원을 대표하는 유치원이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에 있어서 해바라기라고. 남부경찰서인데.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3층까지 다 보고. 그 원장 선생님이 대구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해외 나가면 전부 교구 사와가 막 가보니까 교구가 너무 많더라고, 교구. 뭐 꼭대기까지 다 교구라. 아유, 이러다가 우리 애가 교구의 노예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몬테소리가 좋은 줄 알지만 이건 뭔가 좀 너무 한쪽으로 지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합유치원을 대표하는 유치원 또 가봤잖아요. 계명유치원이라고.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유치원. 대명동 계대 근처에 있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왔네 상담하러 왔다 하니까 아빠 보니까 이거 좀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연간 커리큘럼 좀 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막 교무실이 발칵 뒤집혀가지고요. 연간 커리큘럼이 있어야지. 그리고 전부 와서 상담하면 뭐 원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간 교육계획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별난 아빠죠. 저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갈등하고 이랬다고요. 유치원 하나 고르는데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다 극이지 뭐. 유치원 또 학교 갈 때 되면 뭐 사립 보내야 되나 하고 줄 서가지고 또 사립 대기시키고 뭐 이런 말도 많거든요. 사립 가면 애만 고생하는 거라. 애만. 별난 엄마들 많이 오고 경쟁 치열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뭐 사립은 아니지만 교대 부초도 있고요. 우리 동네도. 효성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내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들 뭐 별나게 막 고민해가지고 뭐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다. 가야 되네. 큰일 났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초등 저학년 같으면요,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생도 있고, 살림하기 바쁘니까. 니는 이제 한글 아니까 니가 읽어.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전부 버벅거려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는 것처럼. 애들한테 읽어줘야 된다니까?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해요.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애들이 엄마 읽어주는 것이 늘이 터져서 지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느낄 때 그때는 책 뺏어간다니까? 그때까지 꾸준히 읽어주면 되죠. 글밥 많은 책 필요 없어요. 좋은 그림책 셌어요. 사치하지 말고 뭐 옆집에 편데 놀러와가 볼까 싶어가지고 두꺼운 책 뭐 글밥 많은 책 쫙 그거 아무 도움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가 후배들 놀러 오면 내가 자랑하려고 막 우리 초등 5학년 때 모모 하면서 미카엘 엔데 모모 이런 두꺼운 책 있잖아요. 지금도 안 읽고 있어요. 이렇게 실패하는 거지 실패.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요. 잠수에서 유용하는 말 중에 지평선 효과라고 있어요. 지평선이 한없이 길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아주 수준 낮은 그림책들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이 잠수는 영어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말 책 읽기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막 글밥 많은 책 들이밀어서 레벨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요. 부담 안 되는 좋은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어린이책이 문제죠.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가? 이거 가지고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처음 오니까 엄마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엄마들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획득한 자녀교육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어머니들은 그걸 가지고 필터링을 계속 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추어서 저 인간이 하는 말이 도움이 되는가. 필터링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걸러져요. 그래서 제가 이 필터를 깨부수는 작업을 지금 이래 오래 하고 있는 거라. 필터가 고장나야 제 말이 막 쑥쑥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어린이책이죠. 좋은 어린이책. 자, 두 가지 점에서 자, 인터파크나 또는 교보문고 예스24의 베스트셀러를 보시면 일단 전집과 만화책은 통계에 안 잡아요. 그거 왜냐하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칠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 받아보시면 교과서 뒤에 이 교과서의 원전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알아요? 네. 거기 보시면 전집 없어요.
전부 단행본 좋은 어린이책에서 교과서 본문을 발췌해서 실는 거죠. 그 제가 말한 좋은 어린이책들 보면 대부분 교과서에 다 실리거나 또 실리지 않더라도 그와 방불한 수준의 책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이제 고르기 쉬운 방법은 베스트셀러를 찾는 거죠. 자, 베스트셀러 이 인터파크가 전산한 지 한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10권을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을 하자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등장하는 작가들 딱 보시면 이분들은 좋은 어린이책을 잘 만들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그러면 자 앞으로는 작가 찾아가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권정희 선생님 책은 대부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죠. 우리나라가 나온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분이 나올까 또 나올까 싶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그림책으로서는 강아지똥이 100만 부를 넘었고요. 스테디셀러가 됐고요. 또 이분이 쓴 고학년용 책 몽실언이라고 있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희미한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인가 초등 6학년 교과서인가 실려있어요. 본문의 일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온 대표적인 어린이책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림책이에요. 셋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하고 강의할 때 이런 걸 교재로 사용해요. 한 권을 내가 골라서 엄마한테 그림책을 PPT 띄워서 보여주면서 읽어드리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40 다 된 엄마들이 제가 동화책 읽어준 거 듣고 있다? 진짜요. 매주 30명, 40명이 와서, 그렇다고 제가 뭐 동화 구연 하듯이 이렇게 읽겠어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 이런데도 그걸 다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건져올려서 아이와 소통한 것, 아이와 행복하게 지낸 걸 엄마들이 또 강의를 또 1시간 동안 듣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 한 권 한 권이 다 그런 책들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권 한 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한 것도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뜨는 근 10년 내에 가장 이제 주목받는 그림책 작가죠. 이번에 이제 뉴욕에서 유학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배웠더라. 내가 뭐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지? 그, 지점토도 아니더만, 전 지점토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종이로 뭐 어떻게 뭐 찰흙 비슷하게 해가지고, 닭종이에요. 그렇게 작업해서 세트를 꾸민 다음에, 그걸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하죠. 보통 그림책은 일러스트거든요. 회화죠, 회화.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그 사진을 닭종이구나, 그래요. 잘하시네요. 박종일 가지고 배경을 만들고 막 이런 분이죠. 이분이 10년 전에 이 구름빵 내가지고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올랐고요. 가끔씩 내는 책 중에 좀 실패하는 책도 있지만 지금 요 세 권 아주 장수장 선생님 진짜 재밌거든요. 그 요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은요 원래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제가 2주 전에 구입했는데 아마 베스트셀러 예감. 진짜 감동적이에요. 어떤 꼬마가 있는데 이 꼬마가요 정말 외롭고 친구도 없고요. 뭐 하여튼 그런가 봐. 혼자 늘 구슬치기 하면서 놀아요. 근데 구슬사를 문방구 갔다가 문방구 할아버지한테 꼬시켜가지고 구슬 못 사고 알사탕을 한 봉지 사는 거라. 근데 알사탕을 하나 딱 먹으면요 신기하게도 대상의 마음이 들려. 알사탕을 딱 하나 먹으니까 소파 색깔하고 비슷한 알사탕을 먹으니까 소파가 말을 하네. 야야 너 아빠한테 제발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볼 때 방구 좀 그만 끼라게 하라. 그리고 너희끼리 뭐 테레비 리모컨 맨날 소파 사이에 낑가놓고 뭐 없다고 싸우지 마라 하고 막 신기하더라고. 또 어떤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요 아빠의 폭풍 잔소리가 전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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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 이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에 엄마가 등장 안 해요. 아빠하고 뭐 돌아가신 어떤 사탕을 먹으니까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막 지한테 말을 하는 거라. 잘 지내나 아가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얘가 신기한 풍선껌인가? 그 사탕을 그 식탁 밑에 붙여놓잖아요. 할머니 목소리 항상 듣고 싶어서. 엄마는 등장하지 않고. 또 어떤 사탕을 먹으니까 아빠가
막 폭풍 잔소리 한 페이지 가득 잔소리만 있어요. 이 그림책 보면. 했나, 뭐, 왜 때렸노, 뭐, 씻었나, 숙제했나, 알림장 체크했나, 뭐. 근데 그 말을 다 번역해서 듣는 거라.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래가지고 아빠가 폭풍 잔소리 하는데도 애가 가가지고 아빠 엉덩이를 끌어안고 막. 신기한 책이죠. 우리가 매일 그런 알사탕을 사실은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거든요. 제일 마지막 알사탕을 먹으니까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자기 마음이 생겨.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먼저 친구한테 다가가서 가서 놀자 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 노는 어떤 친구한테 다가가서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 놀던데 그림책이 시작할 때는 근데 그 꼬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심심해서 같이 놀자. 책의 제일 마지막 장면 보면요. 그 둘이서 하나는 보드 타고 하나는 킥보드 타고 재밌게 노는 거죠. 용기라는 것을 주는 알사탕.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이한테 이런 알사탕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늘 아이한테 공급해야 되는 거죠. 먹여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티프를 놀랍도록 이 백희나 씨가 포착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나온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강의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온 엄마들이 이 책 좀 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첼스키의 작품이죠.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PPT 다 못 보여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10시 20분 시작했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뭐 사진 찍을 거 없고요. 제가 이걸 우리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다운받으시라고. 이 좋은 어린이책 목록,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엑셀 파일도 올려놓고요. 필요하시면 이거 다운받아서, 학교 도서관 보니까 책이 별로 없더라? 아까 내가 화장실 찾아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엄마들 보고 구입할 책 추천하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카페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학교 사서 선생님 계세요? 아직 없어요? 학교에 주면 되죠. 그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물론 사선생님 요즘 대부분 좋은 어린이책에서 많이 하시지만 혹시 싶으면 그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책 전문가들 어린이 도서연구회라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모든 어린이책을 다 읽어보고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책만 추린 그런 목록을 공개해놓고 있거든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네이버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걸 이제 거기서 주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이 좀 읽기 좋게 재가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권 있는 목록이죠, 사실은. 진짜 12시다. 한 권 한 권 소개만 해도 1시간씩 가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엄마들 설득한다고 너무 앞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제가 며칠 전에 엄마들 하독해가지고 이거 PPT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어머니들 다운받으시면 얼마든지 참고하실 수 있죠. 그거 보고 인터넷에서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고 이렇거든요. 이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콧이죠. 미국에서 발간되는 책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몇 권씩이 후보로 추천되면 그 중에 한 권을 칼데콧 메달을 주고요. 노미네이트 됐던 책들 중에 몇 권은 이제 칼데콧 아너라고 부르죠.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180권 번역돼 들어와 있어요. 영국에는 같은 취지로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칼데콧 못지않은 좋은 그림책들인데 이것도 국내에 많이 번역돼 들어와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두 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제일 많이 읽어준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면 고학년들 같으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발간된 어린이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 책이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시리즈 물론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지만 단행본으로는 1번이 이게 4천만 부 팔렸대. 좋은 외국 창작 동화들은 제일 많이 번역한 곳이 시공주니어죠. 시공주니어. 그리고 비룡소 뭐 이런 어린이책 브랜드들 추적하시면 뭐 거의 쌍벽을 이루죠. 이 두 출판사가.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고학년용 책이에요. 고학년용 베스트셀러들.
유명한 책들이죠. 마당은 암탉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 연극 뭐 이런 데서 난리를 치고 있는 책. 우리 애가 자랄 때 제일 좋아했던 책이 로알드 달의 책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어린이책 작가인데 이분의 책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작년에도 여름에 카톡이 왔는데 아빠 내 대구 내려가거든 우리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자 하더라고. 무슨 영화? 하니까 영어로 말하면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해요. 이게 뭔데? 하니까 왜 어릴 때 내가 읽었던 책 있잖아. 내 친구 꼬마 거인 하면서. 그 작년에 개봉됐거든요.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은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가장 히트도 쳤고 각광받는 작품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죠. 이건 진짜 환상적이에요. 찰리라는 영국의 가난한 꼬마가 기적적으로 초콜릿 공장에 초대되어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초콜릿 공장 가보면 모든 기계가 다 초콜릿이고요. 그죠? 모든 그 시설 이런 게 다 과자고 막 이런. 엄마들 버전으로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가 다 금이거나 돈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애들 꿈꾸는 환상을 현실화 시킨 거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도 유명하고요. 악덕 교양선생님이 놀려주는 마틸다라는 꼬마 이야기. 이게 진짜 재밌어요. 그 로알드의 작품들 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정말 좋아할 그런 책들이죠. 자, 이제 작가를 따라가거나 뭐 유명한 상을 따라가는 수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이책 출판사가 빤하거든요. 전집이 빤하듯이 전집하면 뭐 웅진, 교원, 몬테슬, 프레벨 뭐 이런 것처럼 1위 출판사는 비룡서예요. 쌍배 걸리는 출판사가 시공준이었고요. 그다음 한 3, 4등 하는 출판사가 길버드 어린이. 요즘 애들 보니까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온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이게 전부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에 지금 9권인가 8권인가 나와 있죠. 도서관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보림이라는 출판사에서도 좋은 그림책을 참 잘 내고요. 요즘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하는 이제 신생 출판사죠, 이런 건. 창비는 뭐 어린이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고요. 전집이 판치는 이 어린이책 출판 시장에서 창비는 30년 넘게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고학년용 책만 벌써 300권 넘게 나왔어요. 창비 아동문고라는 이름으로. 이거 엄마 사용법이나 기호 3번 암석봉 이런 책은 이제 저학년 문고죠, 저학년 문고. 창비에서 만든 저학년 문고예요. 중학년 문고쯤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책 2권만 권하려고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소설처럼. 첫 번째 책은요, 우리가 학부모들이 가진 책에 대한 편견을 바꿔주는 시각을 교정시키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극적인 책이죠. 저 책 읽고 나면 막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시각이 확 바뀌어요. 저도 저 책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이웃에게 권하기도 했고요. 그 소설처럼 적은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책 읽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권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10가지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것만 해도 애들 책 좋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책을 읽다가 때리치울 권리. 여러분들 연속극보다 재미없으면 채널 돌리죠. 그런 것처럼. 한번 책 들었으니까 넌지시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특히 O형 엄마들. 그리고 이 책 읽기에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려할 어떤 것들을 권하고 있어요. 이 2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보니까 비 엄청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시골이고 이래가지고 한 5번에서 10번 오실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이제 수다 떨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강의가 전부 동영상과 mp3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내년에도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뭐 수학공부법 아니면 뭐 엄마표 영어공부법 이런 걸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더 인연이 되면 우리 연구소 놀러와서 금요일마다 하는 강의에 오셔도 되고요. 그 무료니까 여기서 생각보다 가깝대요. 난 녹슬은 뭔 줄 아는데 차로 한 15분? 우리 연구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유충도 내거리 알아요? 네. 거기 진천역 있죠, 진천역. 진천역 부근이에요. 현대 아이파크 알란가 모르겠네. 네. 그 동네. 한샘초등학교 내거리. 거기 가면 파리바게뜨라고 있거든요. 네. 파리바게뜨 2층. 예, 혹시 필요하시면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오시면, 좀, 늦게 오시면 주차가 어려워요. 엄마도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제 강의를 10년씩 듣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언제라도,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가, 뭐 길이 막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 찾아오셔도 되고요.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연도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